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얘기해 오셨어요. 네, 총리,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고 또 의원님께서 연금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경험, 실제로 운영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2047년이 되면 일단 연금은 이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57년이 되면 급속하게 그동안에 축적했던 모든 재원이 소진되게 됩니다. 만약 그때부터 이거를 우리가 국민 세금에 의해서 지출해야 할 것을 만약에 조달을 한다면 2070년이 되면 우리의 국가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 200%를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 두면은 절대로 이건 지속 가능한 연금이 아닙니다. 국가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하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거죠? 아니, 부채를 200%를 만들고 국가가 운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무엇이 문제인지를 국회하고 충분히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대응 방안을 만들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0.4%입니다. G5 국가에 비하면 3배나 높은 심각한 노빈곤 국가입니다. 총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현재 받는 분들이 한 590만 명 되는데요. 평균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그렇게 뭐 충분히 노후를 할 수 있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57만 원입니다. 57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총리는 공무원연금 받고 계시죠? 지금은 물론 안 받습니다만 과거에 받았습니다. 예, 받고 있었죠. 네. 얼마나 받았나요? 그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557만 원이에요. 우리 국민들 연금 평균이 57만 원인데 총리는 그보다 10배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 보고 조금만 받아라, 보험료 더 내라고 하는 그 연금 개혁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입니까?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월급에서 그 연금 기금에 납입하는 그 율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공무원 연금이요. 그러니까 많이 말하자면 적립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 40%가 넘는 약 1,300만 명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연금의 사각지대, 심각한 노후 빈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연금 깎고 보험료 더 올리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노후는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방안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연금의 규모가 우리가 어떤 노후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만약 충분치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으신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해서 그 정도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각자가 얼마나 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같이 충분히 국회하고 이거는 어느 한 당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여야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40만 원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30만 원, 40만 원 올리면 2025년에만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돈이 8조 6천이 더 들어갑니다.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인수위에서부터 그러한 공약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서 아마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도 과하다고 그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 생각하죠. 근데 공무원 연금의 2025년 적자 규모가 약 6조 원인데
같은 해 기초연금 지급에 8조 6천에 더 들어가요? 어떻게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기초연금은 과감하게 줄 수 있습니까?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목적이죠? 그거는 그 모든 것을 재정의 사정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걱정해야 될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팍팍 깎아줍니다. 결국은 국민들 보험료 올려서 메꾸자 이런 거예요? 그건 뭐 너무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세금을 감세하는 것은 어제 여러 번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긍정적인 그러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도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경제활동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의 하나의 그 믹스라 할까요? 이런 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흔히 연금 개혁을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합니다. 서서히 한 발 한 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국회는 연금개혁 특위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위원회 안 만듭니까? 정부로서도 필요한 경우에 이미 벌써 뭐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국회에 만들어진 위원회에 정부의 안도 제출을 해가지고 같이 충분히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부는 쏙 빠지고 국회에 넘겨놓고 뒷짐 주고 구경하겠다고 하는 속셈인가요? 정부가 내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내는 것이죠. 안을 내게 되는 것은요.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가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 때인데요. 네. 무려 10년 동안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본은 부총리 장관들에서 전국을 돌면서 국민 설명을 개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정부가 빠지고 국회가 알아서 여야가 타협해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정부가 당연히 국회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연금 개혁의 목표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려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포함하는 노후 다층 소득 체계를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은 노조와 시민단체가 나섰겠습니까? 정부가 뒤로 빠져서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들도 이해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정부도 정부의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해 당사자들하고의 협의를 진지하게 해나가겠습니다만 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주관으로도 좀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당연히 저희는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에 연금개혁위원회를 꼭 설치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도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그건 저희의 희망입니다. 하여튼 사회적 대타협을 연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개혁 과제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해 당사자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정부로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들은 합의를 이뤄내고 이해 당사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거 이게 연금 개혁의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좀 올리고 공무원연금 더 깎는 이런 방식의 재정론에 입각한 연금 개혁은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망라한 연금 개혁을 제대로 해봅시다. 총리님. 네, 특히 의원님의 깊은 그런 지식과 경험이 많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사회보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직을 했다고 봅니다. 실직하면 제일 먼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지사나 건강보험 지사에 가서 이 보험료 지급 정지를 신청합니다. 직장을 잃어서도 가슴이 아픈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서비스 신청해야 되는 거,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편입니다. 총리는 이런 게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런 관련되는 기관들이 전부 다 좀 한 군데 모여 있으면 훨씬 좀 편리하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 의원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 밑에 있는 이런 고용 안정센터 같은 데서 사회적인 복지 문제와 이런 그 실업에 따르는 문제, 또 재훈련을 받는 문제, 재취업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러한 그 어려워지신 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완벽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통합 서비스 제공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캐나다에 서비스 캐나다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용, 주거, 연금 모든 서비스 약 정부가 제공한 한 50여 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이런 제가 직접 국민연금 이사장 시절에 가봤습니다. 아주 국민들 입장은 편리하더라고요. 이것을 전국에 반경 20km 내에 하나씩 둬서 농촌 지역에도 접근성들을 개선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통합 모델을 이제 우리나라도 시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 제가 먼저 시범 사업을 먼저 할 것을 정부한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옛날에 몇 번 다른 분야에서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원화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적어도 물리적인 장소라도 통합을 해가지고 종합적 지원을 해보자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저 몇 개 기관들이 그저 통합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려면 굉장히 강한 어떤 개혁 드라이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모델과 형태에 대해서 제안을 구체적으로 할 테니 앞으로 정부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총리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복지부 장관 언제 임명합니까?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 방역 사령탑이 없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분들을 꼭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